이번 시간에는 우리 요약집교재 612페이지에 양갈로 5번 검증이 33조의 검증이 7가지 중에 5번째입니다.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정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정서의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정서가 어떤 정서냐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정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 정서들은 관계법령에서 다 주택법이나 이런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정서입니다. 현실에서는 다 양도, 알선을 하고 있죠. 다 불법적인 양도, 알선 행위들입니다. 그 거래가 금지되는 그 정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지 말아라 라는 소리죠. 그 정서에 또 매매업도 하지 말아라 소리인데, 이런 정서들은 왜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즉 거래를 금지하고 있느냐 하면은 두 번째 줄에 보시다시피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증빙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주택청약예금 정서라든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정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소위 실무상 딱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토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철거민 입주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은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정서다라는 거죠. 당연히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은 금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정서이기 때문에 다 그 정서를 부여받는 사람들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그 정서를 자격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사람한테 거래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을 당연히 금지할 수밖에 없는 정서들입니다. 자, 그리고 6번째 금쟁이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쌍방을 대리한 행위도 하지 말아라. 쌍방들이 하지 말아라 하는 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말아라 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출판사 교재들이 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좀 부실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재가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 이렇게 자꾸 교재를 쓰고 설명도 그렇게 하는 강사들이 많은데, 이 직접 거래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가 금지된다라는 겁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금지된다. 그래서 의뢰인이 아닌 자와의 직접 거래는 금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거래가 금지다 이래 된다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직접 거래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의 직접 거래만,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만 금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직접 거래의 개념이 뭐냐 하면은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당사자가 되는, 누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이런 신분을 지닌 사람이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되지 말아라 라는 소리입니다. 일방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그 타방 당사자는 누구냐? 의뢰인이다 라는 거죠. 타방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니면은 이 검증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 거래는 맞죠. 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의 일방 당사자는 됐지만 그 타방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닌 자라면 검증이는 아닙니다. 직접 거래는 맞아도.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방갈로 1번에 보면은, 알겠어요? 이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민법상 자기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지되는 직접 거래 유형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 등 모든 거래가 포함된다. 직접 거래하지 말아야 돼. 이 거래는 매매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가 포함된다라는 거죠. 비록 중개 의뢰인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뢰인과는 직접 거래하지 말아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결국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이 검증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된대요. 그래야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상대방과는 직접 거래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 교환, 임대차 같은 권리의 득실을 빙의한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이 의뢰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거래에 또 상대방인 의뢰인의 범위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처를 위탁받은 수임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 판례 입장이죠.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기속되고 수임인의 행위도 위임인이 본인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 타방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니면 검증인은 아니죠. 그래서 또 색다른 판례가 나오는 것이 이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매도인과 매매 거래를 합니다. 매매 거래를 하면 이 개업공인 갑이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되었으니까 직접 거래는 맞죠. 그러나 이 매도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을한테 의뢰했다. 그러면 이 매도인은 갑의 의뢰인은 아니죠. 그래서 갑은 직접 거래는 했지만 의뢰인이 아닌 자와 직접 거래했기 때문에 검증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을의 중개인을 통해서 매수를 했고 이 매수한 부동산을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또 매수인에게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또 직접 거래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매수인이 갑한테 의뢰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병한테 의뢰를 해서 병의 중개를 통해서 매도를 한 경우는 이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접 거래는 했지만은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자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 검증인은 아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 마지막 판례가 바로 이 그림의 판례죠.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를 받은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을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 중개를 받은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에는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613페이지에 이제 쌍방대리도 금지인데 이 쌍방대리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다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거래 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 혼자서 체결하는 행위가 바로 쌍방대리가 되는 것이고 이때는 금지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쌍방대리는 민법에서도 상대적 무효로 처리하고 있죠. 즉 거래 당사자의 동의하에 쌍방대리를 한 경우는 유효한 매매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다 동의를 받아서 대리했으면은 쌍방대리했으면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검증인은 성립이 되지만은 그 거래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일방 대리에 불과할 때는 검증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7번째 검증인은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아직까지 이 목적 갖고 시험 출제한 바는 없지만은 이 7번째 검증인은 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면 검증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시험 출제할 때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죠. 출제위원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즉 미등기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대표적으로 우리 관계법령의 주택법에 보면은 투기 과열지구 내의 아파트 분양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 부동산, 이런 부동산들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개를 할 때도 탈세 목적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 하에서 할 때 검증이가 성립되고 그 목적이 없다라면 검증이는 성립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표현도 소개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판례에 따르면 중간 생략 등기 그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는 유효하지만 미등기 전매행위 자체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 돼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미등기 전매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게 되면은 금지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등기만큼은 중간 생략 등기로서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유효한 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 미등기 전매를 중개를 할 목적이 전매 차익을 누릴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발생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은 검증이가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세 가지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검증행위를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13페이지 24절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과 관련된 제도인데요.
이 교육과 관련된 제도를 학습할 때는 교육의 유형 4가지를 먼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학습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교육이라는 것이 있고 직무교육이라는 것이 있고 또 사후교육에 해당하는 연수교육 그리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이렇게 4가지 교육 유형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이다라는 거죠. 그 4가지 교육 유형에 따라서 교육의 실시권자 그리고 교육의 내용, 교육 시간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교육들이 다 위탁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도 따로 학습하겠지만은 우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이나 연수교육 이런 것들은 협회, 학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이런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고 실제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실무교육부터 점검을 해보면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이 표현이 제일 먼저 기억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대부분의 우리 수험생들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이 표현은 무시해버리고 바로 결론적으로 다 공부를 해버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풀어나가면 되는 거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다 무슨 교육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아마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 2항에 따라서 보면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인과 법인과 공인중개사뿐입니다. 법인과 공인중개사뿐이다 말이지. 아마 이제 등록을 신청하려는 이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죠. 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이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법인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받아야 됩니까? 등록 기준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대표자와 뭐다?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으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갖춰야 될 기준에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그렇게 공부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또 과거에는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소속 공인중개사죠.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가 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게 되면은 그 고용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고용신고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용신고하는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대상이다. 근데 또 특이하게 한 가지 더 배워야 되죠. 이 법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제도를 공부했습니다.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바로 공인중개사죠.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되니까 이 사람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실무교육부터 받고서 책임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실무교육의 대상자죠. 관로를 보시면은 법인의 경우는 사원 임원을 말하며 분사무소에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죠. 자, 그런데 이 실무교육의 관로에 보면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 2016년도 1월 29일부터 실무수습 제도가 시행되게 되어 있지만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실무수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지문에 실무교육에 실무수습을 포함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O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는 케이스라면 실무교육을 면제시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자. 이 사람도 등록 신청하는 자 맞기는 맞지만 폐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2번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근무하던 사람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한 후에 1년도 지나기 전에 자신의 자격증을 가지고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실무교육 면제입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한 취지다. 이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방갈로 2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결국 고용신고하려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대상인데 이 경우도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실무교육이 면제죠. 그래서 1번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영업을 하다가 폐업신고 낸 후에 1년이 지나기 전에 그 자격증 가지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실무교육 면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실무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그리고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을 그 내용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데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직무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직무교육은 다른 교재를 보면 연수교육부터 먼저 설명하고 직무교육을 설명하는데 저는 직무교육부터 먼저 한 이유가 방금 했던 실무교육과 이 직무교육은 사전교육이다라는 거죠. 무엇이 되기 전에 받는 교육이다. 그러면 연수교육은 사후에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순서를 그렇게 편집해 둔 겁니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받는 교육이 직무교육인데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마찬가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직무교육의 실시권자가 시도지사 이외에 등록관청도 실시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주의하시고 당연히 또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케이스는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뭐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이나 중개 및 경영 실무 이런 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담을 필요는 없죠. 따라서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으로만 구성을 하고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이미 실무교육을 받아서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사후교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 연수교육 대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수교육의 내용도 실무교육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사후교육이기 때문에 그 법률적 지식의 변경사항 이런 것들을 위주로 강의를 하죠. 그리고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실시하게 돼 있고 이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이기 때문에 통지에 관한 규정이 특이하게 있다라는 거죠. 사전교육은 통지 규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이기 때문에 연수교육 대상자들한테 다 실시권자인 시도지사가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받기 때문에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상자들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점 정리를 잘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시행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시도지사가 실시권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세 가지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각 시도지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시도지사가 교육을 위탁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받은 기관들은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놓은 지침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교육도 다 위탁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이 세 가지 교육을 위탁하는 때는 누구에다가 위탁해야 되느냐? 학교,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에 다가 위탁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시도지사가 이렇게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했으면은 그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이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보에 고시입니다. 일간신문에 공관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무에서 실무교육도 아니고 직무교육도 아니고 연수교육도 아니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 하면 그건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는데 장관도 실시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실시할 수 있고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시하고자 한다면은 대상자들에게 교육일 1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당연히 사후교육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교육은 대상자들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는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장관이나 시도회사 등록관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자, 이러면 교육에 관한 내용은 다 정리가 됐죠. 그래서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요 네 가지 교육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616페이지에 보면은 지도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인데 이 지도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은 알으세요. 주로 행정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기본적으로 여러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죠. 대체로 암기 의존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해라기보다는 암기가 많이 작용돼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절에 그림을 제가 그려놨는데, 그래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 아웃라인을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밑에 진하게 네모 처리되어 있는 그 네모 박스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은 왼쪽부터 보면 지정 취소 처분이라는 게 있고 자격 정지 처분이라는 게 있고 자격 취소 처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업무 정지 처분이라는 게 있고 등록 취소 처분 이렇게 5가지 행정처분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 법에 이제 여러 가지 사유들을 취소 처분 사유, 정지 처분 사유로 규정해 두고 있다 하는 걸 표시까지 해뒀죠. 그런데 이제 이 지정 취소 처분이라든가 자격 정지 처분이라든가 업무 정지 처분 그리고 상대적 등록 취소 처분은 다 재량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나머지 행정 처분은 다 기속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기속 처분이다, 재량 처분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을 수도 있지만 그 출제하는 방법은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은 기속 처분이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재량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이거는 재량적 등록 취소, 즉 상대적 등록 취소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글을 보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5가지 행정처분은 행정처분 유형별로 그 처분의 상대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 취소 처분은 거래정보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자격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소속이 진하게 돼 있죠. 자격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과 등록취소 처분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행정처분의 유형에 따라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고유한 행정기관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정 취소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격정지 처분권과 자격취소권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다라는 거죠.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 그리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의 고유한 권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든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행정처분관청들이죠. 이런 관청들은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39조 2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둔 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한 처분과 관련 있는 행정처분 사유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38조 2항에 보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어떤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나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정거래법상의 어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라든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39조의 업무정지 사유에도 보면은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처음 받게 되면은 바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게 되면 아예 등록까지도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업공인중개사 서로 간에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로 가보면은 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신규로 개업해 가지고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뭐다
차단하는 이런 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이걸 반영해 가지고 이 규정을 만들어 넣은 겁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려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도 시정하면 그만이고, 그리고 과징금을 내버리면 그만이죠. 그래도 여전히 또 그 시정이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중개 영업을 못하도록 행정처분으로서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처분을 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 행정처분 중에서 취소처분 3가지는 행하기 전에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취소처분이고 정지처분 2가지가 있죠.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사전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르면 각 법에서 청문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의견 제출의 기회는 부주도록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취소처분은 사전에 청문을 거쳐야 되는 것이 명확하고 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의 경우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사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는 취소처분의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규정만 두고 있지 청문 절차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인중개사법에 없습니다. 결국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이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취소 사유들 중에는 청문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 또는 해산에 의해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죠. 왜냐? 사망이나 해산이라는 이 사실은 등록 취소 사유죠. 그건 맞는데 이 사망이나 해산의 사실은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별도의 청문 절차를 통해서 증거조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등록 취소 처분을 충분히 내려도 되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으면 우리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사유 중에 한 가지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 받은 경우가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 받았다 하면 자격 취소 사유 맞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처분을 낼 때 청문 절차를 거치느냐?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 받은 사실은 법원의 재판 등에서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증거조사라는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17페이지에 이 표는 요약집이기 때문에 표로서 정리해 두는데 각 행정처분 5가지 별로 사전 절차, 사후 절차, 시효 규정이 있고 없고 가중강경 제도가 있고 없고 또 처분의 성격이 기속처분이냐 재량처분이냐 또 처분 관청이 장관이냐 시도지사냐 아니면 등록관청이냐 처분의 대상자가 또 개업공인중개사냐 소속공인중개사냐 이런 이 구분별로 비교표를 만들어 둔 겁니다.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있고 없고를 비교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읽어가면서 해드리시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이 표를 활용하시도록 하고요.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만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후 절차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후 절차 부분. 등록 취소 처분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는 사후 절차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하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에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또 등록증 반납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정지처분의 경우는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격취소처분의 경우는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7일 이내에 누구한테 반납하느냐? 자격증을 교반 시도회사에게 반납하는데 만약에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납을 대신해서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라도 대신 제출해라 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하면 등록 취소의 경우는 등록증을 분실 등의 이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는 대신해서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라도 제출해라 하는 규정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면은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하는 사후 절차 규정도 두고 있는데
등록 취소의 경우는 등록 처분을 내린 경우에 다른 행정기관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업무정지도 규정이 없고 자격정지도 지정 취소 처분도 그러한 규정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이 있고 없고를 비교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그 각 행정처분의 사유들이 있죠. 사유들. 절대적 등록 사유 8가지, 뭐 상대적 등록 사유 11가지, 자격 취소 사유 4가지, 자격 정지 사유 7가지, 이 업무 정지 처분 사유 14가지, 이런 각 행정처분의 사유가 되는 것들은 뒷페이지 보시면은 표로서 다 정리를 해 두셨습니다. 그 629페이지와 630페이지에 걸쳐서 우리가 소위 제재분류표라 해서 수록을 해두고 있는 거죠. 기본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재분류표를 통해서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이런 걸 위반한 경우에 이런 게 불법이 될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또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러이런 경우에는 어떤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시험 치기 전까지 계속 반복해서 암기 훈련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618페이지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상 명령에 관한 규정과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이런 식으로 이어서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